정교조 한포파 네. 이재명 시장님 저희 정교조 본부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사실 아프지 않은 곳이 없지만 교육의 불절과 왜곡, 그 질서 속에서 고통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이번 촛불 국면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또 그만큼 갈망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노동 존중 평등 세상을 지향하는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사회적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동안에 많은 연구와 실천 결과물로 보고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것이 교육 분야의 공약으로 같이 고민이 되고 성황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의 역사가 새롭게 고민이 되고 또 청사진이 함께 제출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 그리고 참교육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정교조 지도부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학을 다니는 우리 아들들 둘도 우리 정교조의 투쟁의 결과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긴 세월 동안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 현장의 민주화 그리고 진정한 참교육은 아직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다시 교육 현장의 민주화와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던 우리 참된 스승들이 또 교육 현장에서 쫓겨나고 더군다나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가 의심하게 할 만한 그야말로 해직된 노동자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회개한 이유로 또다시 희생을 당한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참으로 갈 길이 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 더 근본적으로는 그 비민주성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 노동, 산업 모든 분야에 걸친 그 불공정함과 기회의 독점이 가져온 사실상 피해가 교육 현장에 그대로 누적되고 표현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이 가야 될 길은 지금과는 다른 길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말하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 또 공교육의 비정상성, 또 입시제도, 또 대학제도, 대학의 서열화 이런 것들이 중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우리 정교조 측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정책안을 제가 검토를 해보고 또 우리 안윤호 교수님을 포함한 여러분들이 만든 저의 교육 정책을 보니까 이게 누가 누구를 베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좀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어느 쪽이부터 원 저작권을 갖고 있는지를 좀 보긴 해야 되겠는데 대체로 뭐 거의 아주 미세한 부분 제외하고는 저의 생각이나 또 정교조가 추구하는 교육 정책이 바람이 없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지금 맞닥뜨려 있고 그 중에서는 역시 뭐 경제 영역, 정치 영역, 사회 영역, 문화 영역 모든 영역에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겠지만 역시 교육 기회 역시도 공정하게 누려지는 그야말로 공정교육, 창의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인간을 그야말로 길러내는 그런 교육으로 대전하는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저도 좋은 의견 느꼈고 또 전교조에서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 교육정책에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꼭 이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온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교육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께서 교육정책에서 제일 핵심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세 가지의 대한민국의 세 가지의 교육 현안입니다. 첫째가 공교육 정상화, 둘째가 대학 입시 제도의 개혁, 세 번째가 대학 서열 체제의 해소인데요. 대학 전체적인 이 세 가지 모두 다 해결돼야 되겠지만은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이 전체 내용은 다 이제 전교조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재정 문제라고 보여지고 장기적으로 그 고등교육 예산에 있어서는 GDP 대비해서 고등교육 예산 1.2%까지 임기 내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초중고 교육에 있어서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현재 내국세의 20.27%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향 조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교육 부문은 시민사회랑 정당 정책 차이가 작은 이유가 벌써 교육자치가 본격화된 게 9년째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당이 서로 소통도 많이 하고 협력도 많이 해서 사실 정당과 시민사회 사이에 공약 차이는 별로 없는 상황이 됐죠. 근데 교육에서는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대학 서열이 입시 압박을 만들어내고 입시 압박이 초중등 교육을 어렵게 왜곡을 시키고 그것이 다시 사교육을 이제 편찬시키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현상인 사교육만 보고 해결하려고 하다가 대부분 실패했고, 지금 그래도 희망적인 건 혁신학교 같은 바람직한 교육과정이 정착된 지역에서 초등교과 사교육빈 3분의 1 정도 감축되고 성과가 보이더라고요. 그건 희망적인데, 하여튼 대학 서열을 압박하기 위해서 대학 연합 체제로 국립이건 사립이건 학생들이 희망하고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대학의 기회를 넓혀야지 교육의 근본적인 처방이 가능하겠다 생각하고요. 실제로 정당이나 후보들 교육부문 공약은 내용은 비슷한데 이 시점에선 중요한 건 말보다 실천이다. 그러니까 야삼당 교육 공통 공약 중에 선거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이행되는 게 국정교과서 폐기법이 상임위 통과한 거 말고는 사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회법 안건 조정 절차인데 안건 조정 절차 90일치를 경과했으면 작년 정기국회 때 사실은 전부 이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부건 입법부건 선출직 공직자들이 말만이 아니라 정책 약속만이 아니라 실제로 공약 이행률이 96%를 자랑하시지만 수많은 논란 또는 저항 속에서도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차기 정부가 구성되느냐, 그게 교육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통점이나 대비되는 점 좀 가지고. 네. 예, 일단은 대학 서열 체제 해소와 대입제도 부분, 그다음에 이제 교육 재정 확보,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공교육의 문제를 푸는데 핵심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정책들이 구체화된다라고 했을 때,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 한국교육은 아마 세계적으로 새로운 모범과 전형들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여기 김영국 소장님 같은 경우는 또 교육재정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난 19대 총선에서 야당의 첫 1호 법안이 이제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을 통한 대학의 서열체제 해소와
그다음에 정보체계형 사립대의 건설이었거든요. 그러나 이게 이제 19대 지난 동안 여러 가지 국회 사정으로 인해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지속적인 갈등 상황들이 바로 누리과정 예산들을 어떻게 편제할 건가 이렇고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에 전가하면서 지방교육이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고등교육재정교육부 지방재정교육법을 제정을 통한 교육재정 확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이것이 된다면은 후보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교육 부분 일자리 창출 부분들을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 상위 수준으로 하겠다는 게 지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는데 이게 파기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신규 교원들을 저희가 2만 명에서 5만 명까지 이제 충원해야 되는 그 자체가 지금 공공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요. 대학의 경우에도 대학교원 1인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습니다. OECD 평균이 15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학 재정을 1.2% 확보해서 정규 교원들을 충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 또한 역시 대학 교육의 질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정책이 꼭 실현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계속됐던 그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증가하고 사실 이제 제가 장시간 단식 농성했던 지방재정 지방교부세가 사실은 그 뿌리는 똑같습니다. 그게 지방자치, 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죽이기 위한 정부의 작전이었던 거죠. 재정 압박을 통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였고, 결국은 이제 자율권이라고 하는 건 재정에서 오는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육,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재정 마련이라든지 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걸 위한 재정교부금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죠. 문제는 이제 전체 국가 재정 중에서 과연 이런 예산들을 마련해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거기는 필수적으로 증세가 따라야 됩니다. 근데 대개의 후보들이 증세 얘기를 잘 안 하죠. 혹시 반기업 소리 들을까 두려운 거죠. 그러나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개혁 조치를 해나가려면 모든 영역이 재원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결국 증세해야 되고 증세의 핵심적인 대상은 소위 상위 500억 이상 영업이익 내는 440개 소위 재벌 관련 기업들의 8% 증세면 15조 원 정도가 말이 된다. 그 말씀하고 우리나라에 10억 이상 버는 사람이 한 6천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10% 정도 과표구간 신설 하면 한 2조 한 4천억 정도인데 그것만 해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가능하거든요. 10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 10%만 증세해도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이행 가능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육은 성남에서 경기도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소위 창의교육 지원사 그것도 결국은 이제 재정 문제인데 상당 정도로 한 2년 정도 지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학교의 이제 자율성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또 소위 사교육 부담이 상당 정도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 부담은. 전국적으로 좀 이런 자율적인 창의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확대해야 되고 결국 그것도 역시 재정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지 교실을 막 줄이는 것 같아요. 교실 수를 줄이는데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정부 계획도 막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좀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학급당 인원도 줄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농촌학교도 폐지 통합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자율적이고 창의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런 기회요인으로 살리는 게 저로서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교육이 그야말로 의무 이행하듯이 막 대량 생산 방식으로 똑같은 거를 얼마나 싸게 많이 만들어내는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벗어나야 될 과거의 잘못 교육 행태인데 좀 다양화하고 특색화하고 소량화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에게 종교의 자유의 경우를 보면 종교가 뭐 기독교나 불교가 있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그걸 강요하지 않거든요. 정치적인 입장도 똑같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절대 않죠. 양식 있는 교사. 사실 그런 걸 못 믿는다고 그러면 교사들한테 아이들 양식 가르치지 못하는 없는 거고. 양식 없는 비정상을 네. 대비해야 되는 게 최대한 그렇게 제도죠. 학교에서 교육 활동에 관련 없는 부분에서 정치적인 활동에 대한 것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거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피선거법까지 다 보장해야 된다는 입장이 최근에 이제 그런 그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서 토론회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저희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합법화라고 구호를 외치셨으니까 동의를 해주시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제출을 하면서 원래는 민주노총에서는 노조법 자체가 전면 개정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교원노조도 특별법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노조도 특별법으로 되어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일반 노조법에 적용받는 그 노동기본법 보장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내용의 핵심 중에 지난 합법화 때 저희가 얻은 것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인데, 실제로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의 경우도 뭐 예산, 조례, 그리고 교육정책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래서 교육부가 단체교섭을 하지 않은 지가 벌써 한 15년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인 단체교섭권과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까지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토론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예를 들면 지금 유럽 일부 국가들은 경찰도 비번날 파업을 하잖아요, 그죠? 단체 행동을 하죠.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죠. 그래서 이걸 좀 세부적으로 좀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저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노동법을 전공한 변호사인데, 그거야 당연히 노동권이란 최대한 보장돼야 되는 거고, 또 공무원과 예를 들면 특수성이 있는, 예를 들어 군인들한테 파업권을 허용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나 또 중간 형태들의 공무원들은 그 본질적 의무 이행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 노동상권은 최대한 확대 보장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느 선까지인지 세부적인 검토들이 필요하겠죠. 노동기본권 문제와 더불어 이제 정치기본권 문제 하나만 더 덧붙이면,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국민경선제 관련해가지고 중앙선관위의 그 유권 해석은 교사 공무원은 배제된다. 경선에 참여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국민이 아닌 그 국민으로 정치의 금치산자 선거를 다시 한번 받음으로 해서 선거 공간에서 좌절감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확대된 국민경선제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진정과 바로 정비례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당 어디 상관없이 이 부분은 좀 확대가 돼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후보님 입장에서도 좀 관심 갖고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맞지 않겠는가. 네, 저도 사실 그 기사를 봤는데, 그냥 법률가의 일감으로 해석할 때는 타인에게 경선 참여를 권유하는 걸 금지할 수는 있겠지만, 경선에 참여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투표권이 있는 사람인데 본인이 참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기본권 침해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해야 되거든요. 선거운동을 금하는 건 맞는데 뭐 경선에 참여해라 권장하는 거 못하게 할지라도 본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후보를 정하는데 일반 국민으로서 참여를 교원,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뭐 헌법소원까지도 가능한 영역이 되지 않을까. 증세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나 복지를 확대하겠다라는 공약은 거의 다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는 안 됩니다. 이게 한정된 재원들을 소위 사회적 강자 집단들한테 배정하는 것도 부족해서 거덕거덕 하는데,
지금 국민 다수의 압도적 다수의 표를 얻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증세, 사회적 강자들의 눈이 두려워서 그 강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 과연 다수의 약자들을 위한 자세로 되돌아서겠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죠. 예, 그건 뭐 우리 정치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냥 빌공짜 공약 남발하면서 국민들 현혹하고 결국 그놈이야 소리하면서 결국 그래 되면은 개인적 역량이나 자질보다는 숫자, 세력, 뭐 유산, 뭐 누가 누구하고 가깝냐, 뭐 이런 걸 결국판 나버리죠. 저는 그런 점들을 그래도 우리 사회의 변혁을 바라는 운동가 또는 그런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그 점을 좀 직시해 주면 좋겠어요. 수없이 많은 공약들 하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난 지금 딱 보여요. 이미 지금도 그 강자들의 눈초리 때문에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의 압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 강자들의 압력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하고요. 제가 하나 또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 국토보유세 논쟁이 되게 많은데 국민들 속에 그런 광범위한 불신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봐야 내 삶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나쁜 곳에 쓴다. 아주 광범위한 불신이 있죠. 그냥 세금 절대 안 내려고 합니다. 내는 건 다 뺏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사실 부담을 늘려서 더 공평하게 지출해서 이런 불공평성을 해소해 나가야 되거든요. 해소는 아니고 이제 축소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국토보유세를 15조 원 정도를 걷자 추가로. 그러면 그 대신에 그걸 걷어 딴 데 쓴다면 또 저항이 심하니까 다 전액 국민한테 돌려준다. 30만 원씩 돌려준다 1인. 다 걷은 액수 전액 똑같이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낸 세금을 내가 돌려받는구나 하게 되고 95%는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고 한 5% 정도는 낸 것보다 덜 받겠죠. 왜냐하면 5%가 과도하게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지금도 저항을 합니다. 왜 세금 신설하냐. 이거 실제로 한번 걷어서 전부 나눠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세금이 나를 위해서 쓰이는구나 이 세금은 하면 저항이 확 떨어지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확대할 여지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성역 금기로 이기고 있는 뭐 재벌 문제, 증세 문제, 또 예를 들면 북한 문제, 뭐 이런 거 특히 그중에 또 노동자 문제도 있습니다. 이 노동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노동자 얘기하면 혹시 몰릴까 싶어서. 그래서 이 노동자 문제 이걸 적극적으로 제기하는데 이것도 뭐 소수의 강자들이 자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수의 약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쳐놓은 금줄이거든요. 이 금기 성역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깨야죠. 그래서 그 증세도 이게 표 떨어지는 게 분명해요. 일반 국민들도 이걸 동의한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조금 애용 있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증세 없이 어떻게 국가 정책을 하느냐, 특히 국민한테 혜택되는 정책을 하느냐, 다 거짓말이죠. 예를 들면 대학 교육 뭐 예산 6조 늘리자 그거 아닙니까? 지금 10조 정도에서 6조 늘리자는데 6조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 정교조 가장 선도적인 대한민국 학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도 좋은 교육을 하시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거예요. 대부분의 그 교육 정책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교사들의 그 노동기본권하고 정치기본권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교육 현안으로 나타나는 문제 중에 좀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를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투쟁을 전개하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한국사 국정화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을 때 전개적으로 한국사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식이 두 가지인데 예를 들면 하나는 교사들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시국선언을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렇어도 안 되면 교사들이 집단으로 거리에 나와서 집회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시국선언만 하면 저희 집행부 내지는 뭐 전임자 전원이 다 고소고발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파업권이 없다 보니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연가를 이용해서 소위 저희가 연가투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연가를 이용해서 거리에 이제 평일에 거리에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되면 연가가 불법이다라고 저희들 또다시 고소고발하고 특가공무원법 위반을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그 교사운동이라는 게 교육노동운동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너무너무 제한돼 있고
노동 상권도 기본적으로 너무 보장이 안 돼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불편함이 나타나고 있고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에 연루된 교사들이 30년, 40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훈포장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대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사실상 교육계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그 제한들이 당연히 풀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이런 불법적인 독소 조항들이 유지되고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좀 개선이 좀 시급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색이 노동법을 전공한 변호사인데 제가 노동인권운동을 위해서 발령받지 않고 노동 현장으로 바로 투입된 변호사니까 그건 믿어주셔도 됩니다. 의제에 있어서 혁명적 성격이 좀 저희들 교육혁명 의제와 가장 유사하고 접근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환영하고요.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틈틈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을 비롯해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교육혁명 의제가 단순히 뭐 단기간 준비된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한국의 교육 지형을 분석하면서 축적된 연구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책 시기라고 좀 논의 과정을 좀 거쳐서 구체화하는데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좀 좋겠고요. 대한민국 정부명을 법치국가가 아니라 영치국가라고 이름 붙였는데 시행령의 재량권을 상당히 광범하고요. 시행령의 재량권은. 근데 그거를 법률을 위반한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죠. 특히 이 소위 이렇게 바람직한 민주적 현상을 억압하기 위한 방향으로 많이 악용했죠. 근데 그 반대쪽으로 시행령이나 대통령의 위임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원래 허용되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정권을 반대로 해석했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부담을 강화하거나 하는 쪽으로 위임 근거 없이 확대하는 이건 불법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불법적 시행령들, 국민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것들은 신속하게 폐지하는 게 당연히 맞고, 또 거기에 더해서 그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그거는 원래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불법적인 사업 운영 제도에 대해서 억제를 하거나 또 책임을 강화하거나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죠. 저희가 이제 법인노조 상태인데 노조법 시행령 구조위원 저희들 시행령으로 해서 법인노조 된 거거든요. 그런 건 순식간에 고쳐낼 수 있죠. 교장 공모제 교장 공모제 제한 그것도 다 법률에 아무 근거 없이 제한.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는 총장 잘 선출제만 있고 교장 잘 선거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교육계획 안에는. 저희가 드린 자료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채택한 데는 없는 것 같다고. 요새 너무 좀 매크로한 정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속에 있어서요. 그래? 근데 사실은 정말 마이너한 것들 중요한 게 대통령이 교장 임명을 전부 10일 전, 5일 전에 발표하는 바람에 모든 초중등 교원들이 전보할 때 집도 못 구하고 교육과정 준비도 못하고 애들 이사도 못하고 대통령이 3월 1일자 인사발령을 3개월 전에만 확정을 해줘도 모든 교원들이 편하게 교육과정 준비하고 이사 준비하고 12월 말까지는 그런 마이너한 문제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 근데 저는 교장 선출제 이런 거 되게 좋다고 보는 사람인데 공모제도 좀 확대하고. 교장 선출 부리체. 제가 보니까 수십 년 된 저희들 비공식적인 얘기로 교장들한테도 그냥 보니까. 다 하려는 거 그대로 안 돼. 그래서 제왕설이 저희가 그렇더라고요. 개혁 제왕설. 안에 들어있는데 워낙 굵직굵직한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안 되는 건데 실제로는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장 선출을 하면은 해당 학교에 교원들이 모여서 뽑자 그 말입니까? 초임이든 뭐 제일 나이 많든 관계없이. 후반은 23살짜리가 교장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보기 잘 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학교는. 잘 돼. 그런 식으로도 개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좋고요. 마음을 전하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약간의 아까 차이가 있던 네. 교원의 정치적 자유, 네. 그다음에 노동권 범위 같은 거를 좀 명확하게 해서 요 확대하는 걸로 그거 좀 의제를 하나 넣으면 좋겠어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 공무원노조한테 토론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 그거 한분 드릴 테니까 네, 그거 주시죠. 드릴게요. 네, 네. 그럼 우리도 내부 정리하고, 그래야 뭐, 정치적 자유나, 이 거의 색깔과 편제가 비슷한데? 우리 혁명 하나 당하셔서 왔네. 비슷한데. 그렇군요. 예, 이제 뭐 끝으로요. 네. 이제 정교조 법인노조와 조치가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공작 정치의 소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네. 주장입니다. 또 김영은 그뭐 비망록에 보면 사나흘에 한 번씩 드러나고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청와대에서 직접 이렇게 기획관리, 통치 수레 일환으로 정교조를 갖다 관리해 왔는데 그 치밀한 공작 정치 소산으로 정교조가 이렇게 법인노조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적폐 중 하나고 새 정부 대통령 되시면 해직 교사들입니다. 이렇게 원직 복직 시켜야 된다고 보고 노노력법 관련해가지고 정상 조처와 통해서 정치 기본권과 더불어서 노동기본권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정리삼아 한 말씀 드리면, 뭐 정교조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공익적 요소가 있는 노동조합 또는 사회운동단체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나마 이 정도라도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선도적이고 생각이 바르고 행동하는 소수가 전면에서 희생당한 결과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를 향유하는 게 뭐 현실입니다. 만약에 이런 투쟁의 결과로 세상이 바뀌면 그 희생당한 사람들이야 당연히 원래 자리로 되돌려 보내줘야죠. 저는 전에도 정교조 복직이 사실 약간의 그냥 새로 채용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면서 그 때문에도 상당한 기간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만, 사실 국가의 정상화 또 우리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야말로 민주국가의 구성원,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대접을 제대로 받게 해주려면 그 희생만큼도 사실 제대로 복구해 줘야죠, 사실. 그럼 국가 예산으로 봤을 때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예산 때문에 안 해주는 측면이 있을 텐데요. 희생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한 일이겠죠. 그래서 정교조뿐만이 아니라 뭐 공무원 노조도 그렇고, 저는 대한민국의 노동 정책이 지금까지의 탄압 일변도 정책에서 지원 정책으로 대전환을 해야 된다. 정반대로. 그렇게 해야 노동소득 분배율도 올라가고 국민소득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나고 또 일자리의 질도 좋아지고 일자리의 양도 늘어나고, 그걸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정교조는 교육단체인 동시에 노동단체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정교조나 공무원 노조들이 합법화되고 또 활동이 광범하게 이루어지면 가능하게 되면 저는 그게 공직사회의 투명성도 올리고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도 확대하고 이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데 실제로는 다수의 약자인 다수들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강자인 소수를 위한 나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다 보니까 모든 영역이 뒤틀어졌어요. 그게 결국 불공정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만들어냈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희망을 잃어버렸는데, 소수의 강자 중심의 정책에서 다수의 약자 중심의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된다. 그건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뭐 재벌 대기업들로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자본보다는 노동 중심으로, 가진 사람보다는 다수의 약자 중심으로, 서민 중심으로, 교육 현장도 사실은 관료 중심에서 교육 현장의 교사 중심으로, 저는 또 학교도 예를 들면 교장 중심이 아니라 그야말로 학부모 학생 중심으로 대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모든 영역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전환에 그야말로 분기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대전환, 혁명이 가능하냐, 아니면 그냥 흉내나 내다가 지금 70년 넘게 그래왔던 것처럼 그냥 또 원래 다시 되돌아갈 거냐. 그게 결판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런 대변화, 대전환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정교조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를 좀 도와주시면 저는 맡아진 일의 기대 이상의 역할을 언제나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혹여라도 맡게 될 공직에서는 상상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자신이 있어요. 법대로 원칙대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것만 해도. 오늘 모임에서 아주 유익한 말씀 많이 드렸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